안녕하세요. 썰을 사랑하는 남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몇 달 동안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많이 기다리셨죠? 더 속 시원하고 재밌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새 단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묵묵히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목소리로만 인사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조금 더 눈을 맞추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막상 얼굴을 보여드리려니 조금 쑥스럽고 떨리기도 하네요. 전문 성우나 연기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할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이야기들, 제 얼굴과 함께 더 생생하고 진솔하게 전해드릴게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딸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탯줄을 자르며 눈물을 펑펑 흘렸고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했죠. 병원에서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당신 미역국만 먹느라 물리지? 내가 이따 저녁에 퇴근하면서 당신 좋아하는 과일 좀 사올게. 복숭아 어때? 응, 좋아. 당신도 회사에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 어제도 늦게까지 야근했잖아. 괜찮아. 우리 예쁜 딸이랑 당신 보려면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이따 봐. 사랑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온다던 남편은 오지 않았고, 밤이 깊도록 전화기 전원은 꺼져 있었죠. 처음에는 회식이라도 길어지나 싶어 기다렸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병실 침대에 앉아 수십 번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건 건조한 안내 음성뿐이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혹시 남편이 그쪽으로 갔나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안 왔다. 바쁜 애를 왜 아침부터 찾고 난리야?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라요. 어제 저녁에 온다던 사람이 지금까지 전원도 꺼져 있고 회사에 전화해보니 무단결근이라고 해서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실종 신고? 너 제정신이니? 멀쩡한 내 아들을 왜 경찰서에 들락거리게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절대 신고하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니, 남편이 하루 종일 내 말 안 들려? 한 번만 더 경찰 오둔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완강하고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숨기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갓난아기를 안고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조리원 퇴소 날에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혼자 짐을 챙겨 아기를 안고 텅 빈 신혼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매일 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있던 아기 젖병과 분유통을 바닥으로 전부 쓸어버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왜 이러세요? 남편 연락은 받으셨어요?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 아들 학교 다 망쳤어. 내 아들 잡아먹은 도둑년아. 제가 뭐 어쨌다고 이러세요. 갑자기 사라진 건 남편이잖아요. 매일 밤 피가 마르는 건 저라고요. 어디서 말대꾸야.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갓난쟁이를 안고 갑자기 어딜 가라고요. 남편 오면 얘기해요. 저는 못 나가요. 내 아들 안 와. 아니, 너 같은 거 보기 싫어서 안 온대. 여기 당장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제 얼굴 위로 서류 뭉치를 툭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는데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였어요. 남편 이름 옆에는 이미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남편이 진짜 저랑 이혼하겠대요? 이유도 없이요? 저랑 우리 딸을 버린다고요? 그래, 빈몸으로 당장 나가. 내 아들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먼지 한 톨도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제 뺨을 매몰차게 때리셨어요.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번쩍했죠.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안방에 있던 제 옷가지 몇 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마구 쑤셔 담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맨발로 쫓겨나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엉엉 울며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당장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곤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친정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사장님, 혹시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들어갈 수 있는 방 있을까요? 아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누울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이구, 세댁. 요즘 세상에 보증금 없는 방이 어딨어. 저기 언덕 꼭대기에 지은 지 40년 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 하나 비긴 했는데 거긴 곰팡이도 많고 해가 안 들어서 애기 키우긴 영 안 좋을 텐데. 괜찮아요. 당장 오늘 밤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는걸요. 거기라도 계약할게요. 첫 달 월세는 제가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마련해 올 테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들어간 반지하 단칸방은 낮에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캄캄했고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당장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부터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식당 주방 보조, 전단지 배포, 모텔 청소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죠. 아줌마, 저기 5번 테이블 뚝배기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좀 빨리 닦아. 주방에 설거지도 산더미인데 뭐하고 서 있어? 네, 사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아유, 애는 또 왜 저렇게 자지러지게 울어? 손님들 밥 먹는데 체하겠다. 내가 진짜 아줌마 사정이 딱해서 써주는 건데 애가 저렇게 울면 장사 망쳐. 내일부터는 애 업고 나오지 마. 안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사장님 죄송해요. 애기 금방 달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 일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요. 주방 구석에서 땀띠로 짓무른 아기 등을 토닥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셀 수도 없었어요.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막막함에 숨이 턱턱 막혀왔죠. 그때 저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같은 건물 1층에 살던 최 씨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홀로 살고 계셨는데 오가며 제 처지를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세대, 아침은 먹고 나오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무슨 핏기가 하나도 없구먼. 이리 줘, 애기.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패키치기 죄송해서요. 패는 무슨 놈의 패야. 없는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거지. 나 시장에 장사 나가기 전까지는 시간 비니까 새댁 일 나갈 때 애기 내 방에 뉘어놓고 가. 식당 주방 기름때 냄새 맡으면서 크는 것보다 낫잖아.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최씨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아주머니는 제 친정엄마처럼 아이를 돌봐주셨고 가끔 김치며 밑반찬을 제 방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시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아주머니의 온정은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모텔 청소부로 일할 때는 정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남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무거운 침대 시트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아 끼우다 보면 손목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죠. 302호 빨리 치워. 대실 손님 바로 들어간대. 네, 지금 가요. 화장실 변기를 닦다가 왈칵 구역질이 올라올 때면 옛날 신혼 시절 다정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내가 더 열심히 벌게. 그 따뜻했던 거짓말이 떠오를 때면 저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원망할 시간조차 사치였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당장 우리 딸이 굶어야 했으니까요. 가끔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최씨 아주머니 방에서 곤히 잠든 딸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저희 방으로 내려오곤 했어요.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바닥에 이불을 두 겹으로 깔고 아이를 눕히면 그제야 하루가 끝났다는 실감이 났죠. 잠든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저는 매일 밤 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우리 딸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우리 아이 앞길엔 돌뿌리 하나 없게 해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제 작은 소망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제가 평생 겪어온 고난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시련이 저희 모녀를 덮쳐왔거든요. 평화롭던 일상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때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예비 소집일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좋아하던 딸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픽 쓰러졌어요. 흔들어 깨워도 축 늘어져서 눈을 뜨지 못했죠. 정신없이 아이를 업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렸어요. 검사 결과 희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심장 쪽으로 염증이 퍼져서 당장 개흉 수술을 해야 해요. 1차 수술비와 한 달 입원비만 대략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당장 30만 원도 없는데 3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당장 무슨 짓을 해서라도 평생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닦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딸 수술부터 해주세요. 어머니, 저희도 마음은 아프지만 원무과의 수술비 보증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수술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 사회사업팀 쪽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수납 창구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 통장 잔고는 11만 원이 전부였죠. 동네 은행이랑 은행은 다 뛰어다니며 대출 알아봤지만 4대 보험도 안 되는 식당 주방 일용직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친정과는 연이 끊긴 지 오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저기요, 혹시 102호 사시던 할머니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시나요? 제가 며느리인데 급하게 꼭 좀 뵈야 해서요. 아, 그 깐깐하던 할머니. 벌써 몇 년 전에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금매로 넘기고 야반도주 하듯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데 병원 복지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무슨 일인데요? 우리 딸 어떻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아침에 어떤 익명의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 수술비 전액은 물론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병원 치료비 일체를 후원하겠대요. 원무과에 보증금도 이미 싹 다 입금됐고요. 오늘 오후에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기적처럼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한 달 뒤 딸아이는 씩씩하게 퇴원했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복지사님을 찾아가 매달렸어요. 선생님, 그 후원자분 성함이나 연락처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이라도 올려야 사람 들이잖아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몰라요. 재단 측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와서 서류만 처리하고 쏙 가버렸거든요. 후원자분이 절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대요. 아이가 훌륭하고 건강하게 크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복지재단이었어요. 저는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딸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수백만 원의 학원비와 교재비가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왔거든요. 직원분,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은인 얼굴도 모르고 매번 이렇게 덥석 큰 돈을 받을 순 없어요. 직접 뵙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며 감사 인사만 드리게 해주세요. 어머니,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런 방문을 제일 곤란해 하십니다. 그냥 따님 훌륭하게 키우시는 게 은혜 갚는 유일한 길이에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면 후원 당장 끊겠다고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돌아가세요. 그 단호한 말에 저는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어딘가에 우리 모녀를 지켜봐주는 키다리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고된 노동도 꼭 참아낼 수 있었죠. 후원을 받아도 당장 입에 풀칠할 생활비와 다달이 나가는 월세는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저는 주간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교대 조립 업무를 하고 밤에는 번화가로 나가 야간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강행군이었죠. 그래도 제가 짐승처럼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낡은 방에서 저를 기다리는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비좁은 방에 변변한 책상도 없어 밥상 하나 펴놓고 쪼그려 앉아 공부하던 딸은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어요. 가끔 같은 건물 1층 최씨 아주머니가 야간 출근을 하는 저 대신 아이 저녁을 챙겨주곤 하셨죠. 세댁, 애 신발이 작아져서 발 뒤꿈치가 다 까졌더라. 내가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운동화 하나 사왔으니까 애 신켜. 신발값은 됐으니까 괜한 소리 말고. 아주머니,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사춘기 시절에도 딸은 엇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비싼 메이크업 패딩을 자랑할 때도 아주머니가 사주신 시장표 운동화를 매주 깨끗이 빨아 신으며 묵묵히 버텼죠. 우리 딸 속상하지? 엄마가 이번 달 공장 잔업수당 타면 예쁜 브랜드 운동화 하나 사줄까? 아니야. 겉모습 화려한 게 뭐가 중요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진짜 당당한 거지. 그리고 나 이번 모의고사도 전 과목 만점 받았어. 나는 됐고 엄마 대리운전할 때 입는 두꺼운 패딩부터 새로 사. 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면 이 추위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 3시쯤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는데 불 꺼진 방에서 딸아이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쌍코피를 쏟아가며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아이고, 미련한 곰탱이. 얼른 안 자고 뭐해? 내일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졸려고 그래? 엄마, 나 꼭 서울대 갈 거야. 멋진 판사 돼서 엄마 매일 맛있는 거 사주고 돈방석에 앉혀줄 거야. 그리고 우리 도와준 키다리 아줌마 꼭 찾아서 엄마가 받은 은혜 다 이자로 쳐서 갚아줄게. 저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딸의 코피를 닦아주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소리 없이 꿀꺽 삼켰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반지 앞방에 물이 차오르면 밤새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짓던 우리 모녀.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치열한 땀방울로 범벅된 채 빈틈없이 흘러갔어요. 합격자 발표가 있던 겨울밤이었어요. 야간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에 덜컹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좁은 단칸방 한가운데 딸아이가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앉아 있었어요. 딸, 왜 안 자고 있어? 모니터 뚫어지겠다. 결과 확인한 거야? 어떻게 됐어? 엄마, 나 합격이래. 어? 합격? 서울대학교 합격. 엄마,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자동차 키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차가운 장판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뛰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정육점에 가서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두꺼운 삼겹살을 잔뜩 사고 같은 건물 1층에 사시는 최씨 아주머니를 모셔왔어요. 아주머니는 시장 제과점에서 산 촌스러운 버터 케이크를 들고 오셨죠.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생이 다 나오네. 세댁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시장 통해서 장사하면서 우리 똥강아지 서울대 간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녔어.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어릴 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저 돌봐주셔서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첫 월급 타면 아주머니 예쁜 구두부터 사드릴게요. 어이구, 말만 들어도 배부르다. 그나저나 세댁, 입학식 날 입고 갈 번듯한 옷은 있어? 공장 잠바 쪼가리 입고 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가 옷 한 벌 사줄 테니까 내일 시장 같이 가자. 아주머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어떻게 아주머니 돈으로 옷을 사요? 대리운전 뛰어서 모아둔 돈 조금 있으니까 아울렛 가서 딸아이 원피스랑 제 정장 한 벌 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 3월. 서울대학교 입학식 당일이 밝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캠퍼스는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꽉 차 있었죠. 빳빳하게 다려진 새 정장을 입은 딸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 저기 정문 앞에서 사진 하나 찍자. 엄마가 예쁘게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쇳소리가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민아, 우리 지민이 맞니? 처음에는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뼈만 남은 듯 앙상한 체구에 머리는 백발로 엉망이었고 시장에서나 볼 법한 낡고 해진 조끼를 입은 노파가 서 있었거든요.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를 한참 쳐다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20년 전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시어머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아이고, 우리 손녀, 진짜 서울대에 왔구나. 우리 손녀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장하다. 정말 장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딸아이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탁 쳐냈어요. 딸아이는 영문을 몰라 당황한 눈치였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몸에, 우리 딸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가, 내가 입학식 날짜를 알아내서 멀리서 얼굴만 딱 한번 보려고 왔어. 정말로 딱 얼굴만 보려고. 아가? 지금 누가 누구 보러 아가래? 20년 전에 갓난쟁이 안고 있는 나를 매몰차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우리 딸이 명문대 들어가니까 이제 와서 핏줄이 당기시나요? 염치도 없으세요? 당장 가세요. 제가 악을 쓰며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딸아이가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엄마, 왜 그래? 할머니 다치시겠다. 사람들도 다 쳐다보잖아. 진정해. 넌 가만히 있어. 이 여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혼 서류 던지고 맨발로 쫓아낸 사람이야.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제게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죠. 제가 딸아이 후원자에게 인사라도 하게 해달라고 찾아갔을 때마다 단호하게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익명의 후원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지민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사장님이 왜 이 여자랑 같이 계세요? 우리 딸 후원해 주신 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은혜지만 이 여자는 안 돼요. 당장 이 여자 데리고 제 눈앞에 사라져 주세요. 지민 어머니, 지난 15년 동안 지민이 병원비며 학비, 그리고 재단을 통해 어머니께 매달 들어갔던 생계지원금까지 그 모든 돈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어머니이십니다. 네? 지금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질이 나쁘게 하세요?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 딸 후원자예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은 장본인인데. 농담 아닙니다. 어머니가 파지 줍고 건물 청소하시면서 모은 돈을 저희 재단으로 매달 가져오셨습니다. 본인 신분이 밝혀지면 지민 어머니가 절대 돈을 받지 않을 거라며 무조건 비밀로 해달라고 엎드려 비셨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바닥에 쓰러질 뻔했죠. 딸아이가 얼른 저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이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저희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이끌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 밑으로 떨리는 두 손을 꽉 잡고만 계셨죠. 침묵을 깬 건 이사장이었어요. 20년 전 지민이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던 날 기억하십니까? 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고 영영 안 돌아왔잖아요.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아버지는 그날 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되었고 아주 오랜 기간 감옥에 수감되어야 하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죠. 네? 그게 무슨 남편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감옥에요? 네. 어머니는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셨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과 며느리와 갓 태어난 손녀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그래도 저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줬어야죠. 어떻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우리를 내쫓아요? 그게 어머니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호적상으로 지민이 아버지가 수감되기 전에 완벽하게 남남으로 만들어야 지민이 앞길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며느리가 진실을 알면 남편 옥바라지를 하느라 청춘을 다 바치고 손녀는 범죄자 자식이란 낙인이 찍힐 텐데 그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이사장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이 꽉 박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내가 모진년이야. 네가 나를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야 네가 내 아들로 까맣게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때리고 욕하고 쫓아냈어.
어머니, 그럼 그 집은요? 어머니 사시던 아파트는 다 어쩌고요? 지민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크게 수술해야 한다는 소식 듣고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어서 급하게 팔아 넘겼어. 그 돈 이사장님께 맡겨서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은 지민이 대학 갈 때까지 학비로 쓰라고 부탁했지. 나는 몸뚱이 하나 멀쩡하니까 식당 일 구해서 먹고 살면 충분했으니까. 어머니는 그 집 파시고 화장실도 없는 낡은 고시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물 청소하시고 폐지 주우시면서 혹시라도 지민이 학비가 모자랄까봐 매달 단돈 몇만 원이라도 꼬깃꼬깃 접어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지민이가 무사히 수술도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년 동안 이 악물고 버텼던 제 삶의 원동력은 시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복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생 저주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녀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 저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신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할머니. 딸아이가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민 어머니, 마음 굳게 먹고 들으세요. 어머니께서 오늘 이렇게 무리해서 입학식에 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리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금 말기암이십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3달이라고 하더군요. 손녀 대학 들어가는 입학식 모습 한 번만 눈에 담고 죽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무리해서 모시고 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카페 바닥으로 철퍼덕 주저앉은 저는 시어머니의 깡마른 다리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내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바보 천치처럼 어머니 마음 하나 몰라주고 20년을 그 지옥 속에서 혼자 외롭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미친 듯이 몰려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인 채 우리 세 사람의 오열하는 소리만 카페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그 길로 당장 이사장님을 앞세워 시어머니가 사신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도저히 그 몸으로는 혼자 돌려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사장님, 어머니 계신 곳이 어딘가요? 당장 안내해 주세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 된다, 아가. 거기 냄새나고 더러워서 우리 지민이 예쁜 옷 다 버려. 나는 그냥 여기서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희는 가. 오늘 우리 지민이 얼굴 봤으니까 난 이제 여한이 없어. 어머니, 끝까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려고요? 당장 앞장 서세요.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 저랑 지민이 옆에 계셔야 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무너지기 직전인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실이었어요. 화장실도 없어 1층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창문 하나 없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이었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 안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얇은 이불과 구석에 높게 쌓인 폐지더미, 그리고 약봉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세상에, 여기서 20년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혼자 사는데 넓은 방이 무슨 소용이냐. 비 피하고 등 붙일 곳만 있으면 그만이지. 울지 마라, 아가. 할머니, 옷장에 옷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얇고 다 해진 조끼 하나로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바지 줍고 박스 나르다 보면 땀이 나서 추운 줄도 몰라. 울지 마. 우리 똥강아지 눈 붓는다. 내일 모레 학교 가야 하는데 예쁜 얼굴 상하면 안 되지.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비닐봉지에 시어머니 약봉지와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챙겨 담았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깡마른 손을 꼭 쥐고 저희가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모시고 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 평상에 앉아 계시던 1층 최씨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를 맞이했어요. 아니, 세댁, 이 할머니 누구셔? 어디서 길 잃으신 분 모시고 온 거야? 우리 어머니세요. 지민이 친할머니요. 사연이 아주 길어요. 아주머니, 저 이제 우리 어머니 제 방에 모시고 같이 살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 핏줄이 최고지. 참 잘 생각했어. 할머니,
우리 세대기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셔요. 방에 시어머니를 눕혀드리고 저는 당장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부터 찾아가 시어머니의 진단서를 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중증 암 환자 산정 특례 등록부터 마쳤어요. 당장 수술은 어렵더라도 항암 치료라도 받으시게 하려면 진통제 처방이 시급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아예 마세요. 나라에서 중증 암 환자는 산정 특례라고 해서 병원비 95%나 내준대요. 우리가 내는 돈은 진짜 몇 푼 안 하니까 약 제때 잘 드시고 아프지만 않게 치료만 잘 받으시면 돼요. 나라 참 좋아졌네. 그래도 이 아까운 약값을 뭐하러 쓰냐. 다 소용없는 짓인데. 그냥 아픈 것만 가라앉게 타이레놀이나 몇 알 주면 될 것을.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직 어머니한테 끓여드리고 싶은 찌개가 산더미예요.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달래놓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드릴 테니까 밥 한 술 크게 드셔야 해요. 그날 저녁 좁은 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드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옛날에 네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구나. 달래를 썰어 넣어서 아주 향긋해. 할머니, 나물도 좀 드세요. 제가 뼈 생선 다 발라드릴게요. 엄마 요리 솜씨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밤이 되면 딸아이는 시어머니 품을 파고들어 잠을 잤어요. 시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밤새 쓰다듬으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딸의 손에는 분홍색 꽃무늬가 예쁘게 그려진 고급 내복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저 과외 알바에서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할머니 내복이에요. 백화점 가서 제일 부드러운 순면으로 골라왔어요. 아이고, 네 돈 쓸 돈도 없을 텐데 늙은 옷을 뭐하러 사. 이렇게 비싸고 예쁜 걸 아까워서 어떻게 입어? 난 안 입을 테니까 당장 가서 환불하고 네 책 사서 봐라. 어머니, 우리 지민이가 할머니 드리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직접 고른 거예요. 당장 입어보세요. 제가 입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새 내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셨어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죠.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그 따뜻한 실내복 한 벌로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석 달째 접어들자 시어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어요. 음식을 삼키지 못해 미음으로 연명하셨고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에 식은땀을 흘리셨죠. 저는 매일 밤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닦아드리고 빗으로 하얗게 센 머리를 정성껏 빗겨드렸어요. 어머니, 흰머리가 났어도 참 고우세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시장 가서 예쁜 스카프 하나 사올게요. 스카프 메고 우리 마당에 산책 나가요. 아가, 내 어머니, 우리 아들놈은 영영 잊어버려라. 그 모진 놈은 세상에 없는 놈치고 너는 우리 지민이랑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아. 내 평생 너희 모녀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죄, 저승 가서 벌로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절대 과거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 어머니, 저 이제 하나도 안 미워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서 우리 지민이 지켜주셨잖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우리 딸 이렇게 반듯하게 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승 간다는 말씀 마시고 제 옆에서 하루라도 더 제밥 드시고 사세요. 고맙다, 아가. 내 며느리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참 맑고 좋은 사람이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며칠 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조용한 새벽에 시어머니는 딸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신기할 정도로 온화하고 편안해 보이셨죠.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이라곤 1층 최씨 아주머니와 재단의 이사장님이 전부였지만 우리 모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어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날, 이사장님이 저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지민 어머니, 상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물건입니다. 원래는 지민이 대학교 졸업할 때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게 뭔가요?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 증서와 낡은 우체국 통장,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식당일 시작하시면서 혹시 본인이 잘못돼서 지민이 병원비나 학비가 끊길까봐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지민이로 해두고 매달 15,000원씩 악착같이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우체국 통장에 남은 30만 원은 파지 주어서 모은 마지막 2달치 생활비입니다. 지민이 대학 가면 예쁜 구두 한 켤레 사주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를 잘 모르시던 시어머니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투박한 편지였죠. 내 딸아, 너희 앞길에 꽃만 피길 바라서 모질고 독하게 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씻을 순 없겠지만 부디 이 늙은이 용서하고 살아라. 우리 지민이 예쁜 구두 신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만 걸어다녀라. 내 며느리로 와줘서 참 고마웠다. 통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어요. 얼마나 험한 길을 홀로 걸어오셨을지, 그 15,000원을 내기 위해 몇 번의 끼니를 걸으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모처럼 휴가를 냈고 딸아이의 학교 캠퍼스를 찾았죠. 넓은 광장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공책을 품에 안은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엄마, 나 기다렸어? 나 오늘 교양 수업에서 발표했는데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 우리 딸 장하네.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갈까? 응. 아, 엄마. 나 오늘 이 구두 처음 신고 나왔는데 발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편해. 새 신발인데 뒤꿈치도 안 까지네. 딸아이가 자랑스레 내민 발에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돈으로 산 단정한 베이지색 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의 구두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우리 딸 발 안 아프게 넘어지지 않게 꼭 안아주고 계신가 보다. 봄바람이 불어와 딸아이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온몸을 바쳐 막아준 비바람 덕분에 우리 딸은 오늘 이렇게 눈부시게 활짝 피어났어요. 이제 춥고 냄새나는 좁은 방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가끔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신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길 바라요.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